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정보보호 개론 수강생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9월 중순이 넘었는데 점차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2주차까지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주차 이후부터는 라이브 강의, 즉 이번이 3주차죠. 라이브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5주차까지, 일자를 따져보면은 추석 연휴주까지겠네요. 그 주까지는 교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등교나 라이브 강의 시작일은 추후 교내 공지사항이 내려오면 다시금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건강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러한 중요성을 갖추게 된 역사와 그리고 스노든 등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들이 국가 사이버 해킹까지 이루어진다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암호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6가지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불법 노출을 방지하는 기밀성,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불법 변경을 방지하는 무결성, 세 번째는 사용자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인증, 네 번째로 메시지 내용 및 송수신에 대한 부인 방지, 다섯 번째로 사용자가 원할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용성,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막고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을 허용하는 접근 제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이들 중 암호를 이용한 보안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성은 관용 암호, 공개키 암호를 통해 데이터 및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무결성 부분에서는 해시함수, 메시지 인증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불법 변경 여부를 검사하고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인증 부분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원타임 패스워드 OTP 인증, 생체 인증, 전자서명 등 사용자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여 인증을 보장하고요. 부인 방지는 전자서명을 통해서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이용하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암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의 정의 부분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그리고 쉽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위키피디아에 암호를 검색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비밀 인증 데이터의 한 형식으로 어떠한 자원의 접근을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도 한다. 암호는 허용되지 않는 접근으로부터 비밀을 보장하며 접근권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암호를 물어 접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 암호는 패스워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패스워드와 크립토그래피는 엄연히 다른 용어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두산백과에서는 암호를 패스워드라고 적어 놨고요. 또 암호는 또 크립토그래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패스워드란 우리가 로그인을 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용도 중에 하나로 쓰이고 있죠. 이 로그인 창은 지겹도록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우측에는 포털, 그리고 소셜 서비스 로그인 할 때 이 패스워드가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패스워드 인증 방식에서는 기존 서버 DB에 해시화된 패스워드 값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통신 채널의 아이디와 그리고 해시화된 패스워드를 전송을 하여서 이 서버 내에서 해시화된 패스워드를 비교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진행을 하죠. 패스워드는 특정 시스템의 로그인과 같은 인증 절차를 수행할 때 사용자의 신원을 하기 위해 입력하는 문자열 정도로 나와 있죠. 이 크립토그래프, 암호라는 것은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원은 그리스어의 비밀이란 뜻을 가진 크립토스부터 왔고요. 사용 목적은 중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압축 파일 설정하는 부분에서도 암호를 설정해서 해당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고요.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이 암호라는 용어를 검색을 했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해당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더라고요. 암호는 정보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 혹은 해독, 즉 복호하기 위한 알고리즘, 이 경우는 암호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후 블라블라블라 등등의 정보로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는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상위에는 암호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학은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위 암호 해독 크립토 아널리시스, 그리고 아래 암호 기법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이 암호 해독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해독이라는 말처럼 수신자 이외의 사람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복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암호가 메시지를 송수신자 A와 B 이외에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메시지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종이 문서는 금고와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만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PC에 저장되거나 통신 중인 데이터 모두 해킹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자료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암호화 후에 보관 및 전송하기 때문에 메시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료 또한 이 암호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암호 해독자는 무엇일까요? 과연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이 암호 해독자는 송수신지 또는 데이터 보관자의 암호화된 데이터 및 암호화된 메시지를 탈취하거나 도청해서 암호화된 데이터 및 메시지를 해독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암호화된 데이터를 탈취를 해서 분석해서 복호화를 시키려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암호 취약성을 증명해서 더 나은 암호 기법으로 개선되게끔 하는 연구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암호 분석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 국가기관에서 주로 하는데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범인이 암호하여 해당 데이터를 보관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일부 사용자가 디지털 포렌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를 필요로 합니다. 또 표준 알고리즘 외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별도의 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죠. 공개되지 않은 이 방식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혹은 킬 스위치를 눌러서 증거를 없애거나 타 정보를 디스크에 덮어 씌워서 자료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 및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과 반대되는 방패의 개념도 존재하는데요. 이를 암호 기법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 기법은 암호 메커니즘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말씀드릴 전치 및 치환 암호, 블록, 스트림 암호가 이에 속합니다.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없애고 균일한 패턴이나 해독에 도움이 되는 힌트를 흐리거나 없앰으로써 메커니즘의 보안성은 향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 기법은 대칭 암호, 비대칭 암호,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대칭 키의 경우에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대칭 키의 경우에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른 또는 공개 키 암호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래의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로서 일반 프로토콜과는 다르게 공격자의 존재를 가정하여 통신상 메시지의 의미를 보장하고 참여자 혹은 제3자가 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로토콜에 대한 완전성과 더불어서 공격자를 가정한 공격자에 대한 안전성까지 더해진 거죠. 완전성 플러스 안전성. 대칭 암호는 이후에 말씀드릴 스트림 암호 그리고 블록 암호로 분류가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에 들어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인물이 등장합니다. 앨리스와 밥, 이브와 멜로리. 꼭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이름이죠. 이 앨리스와 밥, 주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앨리스와 밥이란 용어는 1978년에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암호학자이자 이후에 공개키 RSA의 창시자 중 한 명, 그리고 현재 MIT 교수로 활동 중인 론 리베스트가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시지 통신하는 송신자와 수신자를 지칭을 합니다. A와 B가 통신을 한다.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한다. 그리고 이 이브는 이브스드로퍼를 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자 EAV를 따와서 이브라고 불리고요. 앨리스와 밥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도청하기는 하지만 통신 중인 메시지를 수정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공격자를 지칭을 합니다. 이 소극적인 공격은 유형으로는 메시지 내용을 훔쳐보는 거나 혹은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도 이 소극적인 공격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 멜로리는 이브와 다르게 메시지를 수정하고 자신의 메시지로 수정하여 이전의 메시지를 재전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공격자입니다. 이 적극적인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공격으로는 신분 위장이나 메시지의 재전송, 메시지의 수정, 그리고 서비스 거부 등 소극적인 공격자보다는 위협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브의 공격을 막는 것보다 멜로리의 공격이 막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다음은 암호화, 복호화 이 관련된 용어입니다. 평문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메시지입니다. 플레인 텍스트. 이 평문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공개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암호문,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화 처리된 비공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 키와 이 복호화 키는 인크립션 키 혹은 디크립션 키라고 불리게 되고요.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맥의 변수값입니다. 이 암호화 복호화 키가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암호? 대칭 암호라고 말씀드렸죠. 즉 대칭 키라고 병명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다를 경우에는 비대칭 암호라고 설명드렸죠. 즉 비대칭일 경우에는 비대칭 키라고 명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 알고리즘은 평문을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여 암호문으로 만드는 것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그 반대, 암호문을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여 평문을 얻는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암호화와 복호화를 다음과 같이 통일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암호문인 사이퍼텍스트로부터 따온 C를 암호문이라고 용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암호문이 암호화 키 K를 이용해서 암호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평문은 복호화 키 K를 이용해서 사이퍼텍스트가 복호화된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게요. 암호문 C를 키 K를 이용해서 복호화하는 경우 평문 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문을 암호화 키 K로 암호화했다. 그리고 이 평문의 경우에는 아래 평문의 경우에는 암호문 C를 K로 복호화했다. 그래서 E와 D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다 아실 내용인 거 알지만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평문을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복호화 알고리즘은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호화할 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암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는 다음과 같이 매우 긴 숫자로 구성이 됩니다. 16진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진화를 통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 키 사이즈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릅니다. 128비트, 256비트 등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로 표현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로서 표현합니다. 고전 암호라고 또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고전 암호의 경우에는 캐릭터, 즉 문자 단위로 암호화를 수행을 합니다.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으면은 관용화 암호, 대칭 암호라고 불리고요. 해당 알고리즘으로는 AES 그리고 DES, SEED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에 암호화와 복호화 키가 다른 이 공개 키라고 하면은 비대칭 키라고 하면은 예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RSA 알고리즘이 이에 속합니다. 이 아래 그림은 비대칭 암호에 대해서 설명된 그림이고요. 보면은 암호화 키와 그리고 복호화 키가 다르죠. 그리고 암호키는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암호 체계와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암호 체계는 완전히 공격자에게 알려져 있고 암호키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는 커크호프의 원칙에서 왔는데요. 이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야 개발자들도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뭔가에 이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수신측 측에서도 알고리즘을 알아야 복호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알고리즘이 공개되더라도 암호키만 제대로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원칙이 바로 커크호프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적힌 바와 같이 비밀 알고리즘은 결국엔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끼리만 사용하자라고 해도 결국엔 주변에 퍼져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개되기 마련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용자가 다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는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공개가 되어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밝혀질 겁니다. 따라서 사전에 취약점 및 논리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패치된 이후에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인코딩과 디코딩의 경우 암호화와 차이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코딩은 코드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코드로 바꾼다는 얘기죠. 즉 인코딩을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심볼을 코드로 바꾸는 것이고 디코딩은 코드를 심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볼은 뜻을 가진 무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드는 뜻을 가지지 않은 무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뜻을 가진 심볼을 뜻을 갖지 않은 코드로 바꾼다. 즉 인코딩은 의미를 기호로 바꾸는 과정, 디코딩은 그 반대의 과정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64로 이 예제에서는 인코딩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로 인해서 해당 값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디코딩을 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조합이라는 용어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대칭 암호와 그리고 공개키 암호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조합을 해서 두 암호 방식의 장점만을 조합을 한 거죠. 보시면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처음에 PRNG 난수 생성기를 통해서 세션 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세션 키 K라고 하는 거는 앞선 페이지에서 보셨을 텐데 대칭 키를 뜻하는 거고요. 이 대칭 키는 메시지 암호화 부분, 메시지 암호화를 위한 키로서 사용이 됩니다.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RA 암호화된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칭 키는 사용이 되었어요. 공개 키는 수신자의 공개 키로 이 세션 키를 암호화를 합니다. 세션 키를 암호화해서 다음과 같이 공개 키로 암호화된 K가 생기는 거죠. 즉 암호화된 K와 그리고 K로 암호화된 평문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다음과 같은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의 암호문을 생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용자가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 메시지를 해독한다고 했을 때도 두 개의 키를 알아야 되고요. 또 공개 키와 그리고 개인 키의 안전성에 기반해서 이 메시지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이 됩니다. 이후 배우게 될 기타 암호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함수는 임의 길이 데이터를 고정된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입니다. 메시지가 해시화를 거치면서 해시값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해시값이라는 것은 큰 사이즈의 데이터가 고정된 사이즈로 해시함수를 거쳐서 나온 아웃풋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128비트, 160비트, 256비트, 512비트 등 고정된 사이즈로 해시값이 생성이 되고요. 이 해시값은 문서의 무결성을 점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해시함수의 목적, 목표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역상 저항성과 제2역상 저항성, 그리고 충돌 저항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시값은 임의의 값에 대해서 동일한 해시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합니다. 만약에 동일한 해시값을 찾는 인풋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문서의 무결성 점검에 사용할 수가 없겠죠. A라는 값과 A' 값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일한 해시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해시값을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제2역상 저항성이란 임의의 두 입력값으로부터 같은 해시값이 나와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시값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풋값은 달라요. 그런데 이 인풋값을 찾는 것이 어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충돌 저항성입니다. 이 콜리전이라는 용어를 해시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동일한 해시값을 내는 입력값을 찾기 어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콜리전이라는 것은 동일한 해시값을 내는 입력값을 찾았을 때 충돌을 찾았다, 충돌상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충돌 저항성이란 동일한 해시값을 내는 입력값을 찾기 어려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와 y 인풋값이 다를 때 동일한 해시값을 내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어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기술로는 메시지 인증 코드가 있습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는 메시지가 생각했던 통신 상대로 온 것임을 확인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메시지를 인증하기 위해서 첨부를 하는 코드로서 무결성 그리고 인증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부인 방지까지는 제공하지 않아요. 전자서명 기법이 필요합니다. 아래 작동 방식을 보시면요. 메시지 그리고 키를 해시 함수에 돌려서 이 MAC를 얻게 됩니다. 메시지 인증 코드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를 수신자에게 전송을 하고 수신자 또한 이 메시지와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해시에 대한 아웃풋을 생성을 한 다음에 전송받은 값이랑 비교를 해서 통신 상대에 대한 무결성 그리고 인증 두 가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키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밀키를 공유하고 있는 사용자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스위프트라고 아시나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약자인데 이 스위프트에서는 은행 간 송금을 안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확인하고 메시지 인증하기 위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금전이 오고 가고 있는 데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전자서명입니다. 송수신자의 위장, 그리고 변경, 메시지 내용에 대한 변경, 그리고 부인과 같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작동 방식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송신자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비대칭 키, 즉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공개키는 공개되어 수신자가 이 키를 확보하게 됩니다. A의 공개키를 참여자 B가 하게 되는 거죠. 빨간 점선 따라가시면. 그리고 송신자는 평문을 해시화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냅니다. 문서 추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고정된 값이 데이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해시화된 메시지 값을 다이제스트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키로 다이제스트 값을 암호화하여 개인키로 다이제스트 값을 해시화된 메시지 값을 암호화를 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이것이 전자서명인 거죠. 본인만이 생성할 수 있는 개인키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 전자서명 값을 받은 다음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A의 공개키로 복화합니다. 아까 공개키를 받았었죠. 공개키를 하여 나온 값을 해시화된 메시지와 해시값과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도 전자문서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해시값을 생성을 해서 해시화된 메시지 값을 생성을 했죠. 그리고 수신된 메시지 값을 복화한 다음에 이를 비교하여 전자서명 과정은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 사이에서 위장, 사용자 위장을 방지하는 것은 개인키와 공개키 특성으로 방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변조 여부는 해시값과 다이제스트 값의 일치 여부로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부인 또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안 위협과 위협받는 특성,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순으로 나열해 봤는데요. 이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암호 기술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도청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기술은 암호화, 메시지 변경 위협으로부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로는 암호화, 그리고 일방향 해시 함수,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 있겠고요. 위장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을 보장하는 기술로는 암호화와 메시지 인증 코드, 디지털 서명이 있겠고요. 부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부인 봉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기술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정보보호의 중요성 및 개요에 이어서 암호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대략적인 암호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